연화와 구름 호리병. 옛날 옛적 산과 들이 둘러싼 작은 마을에 연화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붉은 꽃무늬 같은 반점이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씨 곱고 누구보다 부지런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강바닥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들은 목이 말라 바짝 마른 입술을 핥았습니다. 밭에 심어둔 곡식은 이파리가 누렇게 타들어가고 굶주린 소와 닭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떠돌이 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연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가뭄에 시달리는 건 저 소녀 때문이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바로 저주의 징표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끝없는 가뭄에 지친 마음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연화는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아니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고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지만 너는 당분간 마을을 떠나야겠다. 연화는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산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해가 기울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산속 동굴이었고 그 안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 옆에는 지쳐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를 본 노인은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춥지 않느냐? 이리 와서 불을 쬐거라. 따뜻한 불 옆에 앉아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어린 소녀가 어찌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왔느냐? 연화는 훌쩍이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니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주었습니다. 호리병은 손바닥만 했고 푸른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이 안에는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이 들어있단다. 네가 쓰고 싶은 때 뚜껑을 열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피곤이 몰려와 그만 모닥불 곁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호리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호리병을 꼭 쥐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믿고 자신을 내쫓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곧 가뭄이 오기 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라진 논바닥 앞에서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동굴 입구에 앉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연화는 호리병을 품에 안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잘못했다. 가뭄에 지쳐 너를 원망하다니 우둔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연화는 동굴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리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뽕! 작은 소리와 함께 시커먼 먹구름이 호리병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은 하늘 가득 퍼져나가더니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순식간에 촉촉해졌고 갈라졌던 논바닥에도 물이 찼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깡충깡충 뛰었고 어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가끔씩 비가 내려 풍요로워졌습니다. 연화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라 불리며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던 점쟁이는 마을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연화의 집 앞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 갔고, 연화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며 평생 마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황금도끼와 번개 맞은 고목나무. 한 청년의 욕심으로 인해 신비한 황금도끼는 결국 썩은 도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복만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복만이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곧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무엇보다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자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복만은 나무꾼이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필요한 만큼만 베어야지. 그래야 산도 숨 쉴 수 있는 거야.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비를 피해 집에 숨어 있을 때 복만이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만아, 이 날씨에 어디를 가는 게냐? 이웃 어른이 말렸습니다. 당장 오늘 밤 뗄 장작도 없고 어머니와 먹을 쌀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쉴 수 없습니다. 복만은 허리 굽혀 인사하며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에 오르자 천둥이 우르릉거리고 번개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쾅! 멀리서 거대한 나무가 번개에 맞아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은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찌르듯한 고목이 번개에 갈라져 있었고 틈 사이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비쳐나왔습니다. 그 빛은 황금으로 만든 도끼였습니다. 복만이 도끼를 바라보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이 도끼로 나무를 베면 독이 깃들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다면 그 빛은 곧 사라지리라. 복만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히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마을을 위해 바르게 쓰겠습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황금도끼를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복만은 여느 때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젖은 나무에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쩍! 하고 갈라진 나무는 신기하게도 알맞게 마른 장작으로 변했습니다. 썩어있던 나무를 베니 속은 반짝반짝 윤기나는 단단한 목재가 되었습니다. 복만은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끼는 정말 하늘이 내린 것이구나. 그 덕분에 그의 집은 불편함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착하니까 복을 받는 게지. 효심이 깊으니 하늘이 돕는 게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복만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끼로 장작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더 맛있는 음식들과 더 큰 집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그는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 종일 나무를 베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산에 들어가 몰래 나무를 베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끼질을 하던 복만은 문득 도끼의 빛이 옅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째서 빛이 사라지지? 그러나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계속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며칠 뒤 도끼는 마침내 검게 썩어버린 나무처럼 변했습니다. 복만은 망연자실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도끼가 썩고 말았구나. 복만은 도끼를 안고 다시 번개 맞은 고목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습니다. 고목나무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 마음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고목은 금빛으로 번쩍였고 도끼도 잠시 황금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복만은 도끼를 조심스레 틈에 걸어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귀한 도끼라도 독이 될 뿐이지요. 이제는 필요 이상 바라지 않고 제 손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끼를 산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복만은 예전처럼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황금도끼는 여전히 고목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직 산과 하늘만이 그 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 은빛 잉어. 옛날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 나지막한 산등성이 너머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찾지 않는 푸른 연못이 있었답니다. 낮에는 고요했지만 달이 뜨는 밤이면 은빛 물결 위로 달빛이 부서져 마치 하늘의 별들이 물 위에 내려앉은 듯 빛났지요. 마을 가장자리에 수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기 위해 매일 산에 올랐어요. 그날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까지 깊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때 물 위가 요란하게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문빛 잉어 한 마리가 낚싯줄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입에는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깊게 박혀 있었고 비늘 사이로 피가 번져 나왔지요. 낚시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수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살이 치마자락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잉어의 몸을 단단히 붙잡고 바늘을 빼내기 위해 손을 깊숙이 넣었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바늘이 빠지는 순간 잉어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수지는 치마 끝을 찢어 상처를 감싸고 물살이 느린 연못가로 옮겨주었답니다. 은빛 비늘이 달빛을 닫아 반짝였고 잉어는 힘겹게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다니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닷새 뒤 오늘과 같은 시각에 이 자리로 와주세요. 그때 제가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잉어는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수지는 그날부터 잉어와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넷째 날 밤 어머니의 숨이 급격히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고인 채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꼭 나으셔야 해요. 하지만 약속일을 하루 더 기다릴 여유가 없었지요. 수지는 다급히 외투를 걸치고 밤길을 달려 연못으로 향했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수지는 숨이 가쁘게 오르면서도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잉어님, 저 수진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어머니가 위태로우세요. 도와주세요. 깊은 물속에서 은빛이 번쩍이더니 잉어가 숨을 몰아쉬며 수면 위로 급히 올라왔어요. 수지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정이 이렇게 급하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잉어는 입에 물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눈처럼 하얀 꽃이 달린 약초 한 뿌리가 있었지요. 향기만 맡아도 숨이 편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신비한 약초였답니다. 수지는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으며 건감을 되찾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 머금은 미소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뜨던 밤, 마을의 부잣집 아들 봉파리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탐욕스럽고 얄미운 성격으로 유명한 봉파리는 신기한 잉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곤 곧장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달빛 속에서 잉어가 나타나자 봉파리는 거칠게 잉어를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붙잡으며 소리쳤답니다. 금화 100냥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다만 억지로 얻은 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는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입에 금화가 가득 든 무거운 자루를 물고 나왔답니다. 봉파리는 자루를 낚아채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하하하하, 이제 나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는 금화자루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자루를 풀어본 순간 봉파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반짝이던 금화는 모두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는 수십 마리의 뱀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뱀들이 사방으로 뛰어나가 방 안과 마당을 휘젓기 시작했답니다.
으악, 살려줘! 놀란 그는 자루를 던지고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이후 봉파리는 연못 근처는커녕 숲에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 푸른 연못은 안개 속에 가려져 아무리 찾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졌답니다. 다만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밤이면 멀리서 은빛 물결이 잠시 반짝였다 사라진다고 전해졌답니다. 그날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용기와 효심이 만든 착한 마음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탐욕과 욕심은 결국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고요. 바람골의 약속. 옛날 옛적 높은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깊은 계곡 속에 바람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었지요. 봄엔 벚꽃을 날리고 여름엔 더위를 식히며 가을엔 곡식을 익히고 겨울엔 눈길을 터줬습니다. 바람은 마을의 벗이자 지킴이였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지켜준다고 감사했고 어부는 향기를 따라 고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뛰어놀고 장터엔 바람이 장작과 국물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람골의 바람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란다. 산 너머 깊은 계곡에 사는 푸른 바람신이 불어주는 것이며 만약 사람이 바람을 욕심으로 가두려 하면 바람은 사라지고 마을은 병들게 된단다. 그 전설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공기가 마을을 눌러 숨이 막혔고 논밭의 곡식은 시들었으며 우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을에는 준호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바람과 함께 놀기를 좋아했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종이로 만든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들판을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병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바람신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사흘을 걸어 산맥을 넘고 숲을 지나 계곡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바위로 된 커다란 문이 있었고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문을 열 수 있다. 준호가 문을 밀자 눈부신 푸른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 머리와 하얀 옷을 입은 거대한 바람신이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이여, 왜 이곳에 왔는가? 마을에 바람이 멈췄습니다. 당신을 풀어드리면 다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바람신은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슬을 풀고 싶다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보겠느냐? 준호는 말했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바람신이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리자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밭이 나타났습니다. 해는 머리 위에서 자결했고 모래 위에서는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 없이 저 끝에 파란 깃발을 가져오너라. 준호는 시선의 끝 아주 먼 곳에 파란 깃발이 작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깃발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에 발을 디딜 조마다 화상을 입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등에 메고 있던 짐 속에서 천 조각을 꺼내 발과 집신을 천으로 감아 조금이나마 뜨거움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파란 깃발을 잡자 모래밭이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스쳤습니다. 내 발걸음은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는구나. 인내가 있는 자다. 두 번째 시험이다. 메아리 동굴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내가 부는 바람은 쓰지 못한다. 너 스스로 바람을 찾아라. 바람신이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안개 낀 동굴 속 갈림길이 수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갈림길 앞에서 막막해했지만 어디선가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나뭇잎이 스치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가자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고 이내 푸른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찾을 수 있는 자구나. 마지막 3번째 시험이다. 이번엔 마을 장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장터 한켠에 한 장사꾼 옆에 유난히 파랗고 아름다운 새가 보였습니다. 장사꾼은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바람새를 3장에 가두고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장사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새를 풀어주시면 온 마을이 살 수 있습니다. 헛소리. 나는 이 새로 돈을 버는 중이야. 절대 못 준다. 준호는 장사꾼이 잠든 밤 창고 문을 살짝 열고 3장문을 열어 바람새를 풀어주었습니다. 바람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날갯짓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퍼뜨렸습니다. 바람씨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다른 이를 위한 자비를 품었구나. 이제 너는 바람의 벗이 될 자격이 있다. 그 순간 계곡 깊은 곳에서 굵은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른 바람신의 사슬이 풀리며 거대한 몸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다른 이를 위한 자비를 품었구나. 이제 너는 바람의 벗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는 한 바람골은 결코 바람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과 함께 바람씨는 양팔을 펼쳤고 사방에서 모여든 바람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었습니다. 소용돌이는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곧 마을 전체에 부드럽고 상쾌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바람결에 나부끼는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우와, 형아가 바람을 데려왔어! 하고 웃었고 어른들은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은 숨조차 쉴 수 없었을 게다. 바람은 너를 기억할 거다. 그 뒤로는 바람골에는 계절마다 다른 향기를 품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바람 속에서 바람신과 준호가 지켜준 마을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효자와 저승사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길수라는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뒤 길수는 날마다 산에 나무하러 다니며 홀로 병든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약초를 구해올게요. 길수의 정성에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 집안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더니 검은 갓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산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집에 노모의 수명이 다했으니 데려가야겠다. 길수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직 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모시고 약을 구해 다시 살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부에 기록된 수명은 어길 수 없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길수는 간절한 마음에 엎드려 절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제 수명의 절반을 가져가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저승사자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길수의 눈빛은 뜨겁고 진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다면 너희의 정성을 시험해보겠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풍경이 갑자기 일그러지듯 변했습니다. 방 안이 흔들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던 마을이 사라지더니 길수와 어머니는 낯선 풍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길수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 역시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손에 작은 등불을 내밀며 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동틀 때까지 이 등불을 지켜라. 한순간이라도 꺼지면 네 어머니를 데려가겠다. 곧장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비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길수는 작은 등불을 2팔로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그는 깜짝 놀라 더 바짝 몸을 움츠려 온몸으로 바람과 빗줄기를 막아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살갗에 달라붙고 추위에 몸은 덜덜 떨렸지만 그동안 어머니는 저승사자 곁에 서서 아들의 시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도와줄 수도 심지어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채로 오직 떨리는 눈빛으로 길수의 고통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동틀 무렵까지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바람은 서서히 사라지고 주위 풍경은 다시 한번 뒤틀리듯 변했습니다. 길수와 어머니는 짙은 안개가 깔린 언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수는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불꽃은 꺼뜨리지 않았구나. 허나 그것만으로는 너의 효심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곧 검은 새들이 네 어머니의 혼을 노릴 것이다. 저 언덕 끝에 보이는 무덤의 종을 울리지 못하면 네 어머니의 혼은 새들에게 찢기리라. 길수와 어머니는 언덕 끝에 서 있는 낡은 종을 바라보며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까마귀 떼가 몰려와 어머니 곁을 맴돌며 날카로운 부리로 달려들었습니다. 길수는 두 팔을 벌려 어머니를 감싸 막았지만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나고 옷자락이 찢겨나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견뎌주세요. 길수는 날아드는 까마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며 한 걸음씩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까마귀들이 쪼아대며 뒤엉켰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종에 닿았습니다. 양손으로 종을 붙잡아 힘껏 울리자 종소리가 새벽 어둠을 울렸습니다. 까마귀 떼는 괴성을 지르며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다시 요동치더니 언덕과 종은 사라지고 길수와 어머니는 검은 강 위로 이어진 아슬아슬한 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수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긴장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저승사자는 마지막으로 명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저승강의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이다. 허나 다리 위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어머니를 내려놓으면 둘 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리라. 길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허공에 걸린 다리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 쳤고 그 속에서 무수한 손들이 솟아올라 옷자락과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놔라! 어머니를 절대 뺏길 수 없다! 길수는 소나귀를 뿌리쳐내며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다리를 흔들었고 발걸음마다 휘청거렸지만 등에 업은 어머니를 더 단단히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릴 듯 요동치던 순간 길수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몸을 나려 다리 끝으로 도약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길수는 어머니를 업은 채 집안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길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효심이 하늘과 땅을 울렸다. 명부를 고쳐 네 어머니의 수명을 20해 늘려주마.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깊은 숨결이 되살아났습니다. 길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새벽빛이 마당에 스며들고 저승사자의 검은 실루엣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효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자식의 진심 어린 효심은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한 주인만 섬기는 개 한강이. A군이 군복무 시절 처음 만난 한강이는 커다란 체고와 달리 활발하고 천진난만하며 누구에게나 꼬리를 흔들던 개였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언제나 곁에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던 한강이는 군 생활의 무거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밝은 친구였지요. 특히 한강이는 유독 A군을 잘 따랐고 서로에게 너무 큰 버팀목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A군이 전역하면서 두 존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A군은 그 후에도 종종 후임들 면회를 간다는 이유로 부대로 돌아가 한강이를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A군이 다녀간 날이면 한강이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며 A군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A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강이가 보호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려가 마주한 한강이는 예전의 활발한 모습과 달리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고 10kg이나 체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을 본 순간 한강이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A씨는 친형에게 전화해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친형과 가족들은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한강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한강이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허나 한강이를 입양해 키워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의 형이나 형수, 어머니가 한강이를 만지면 으르렁거리며 입질을 하고 심지어 물기까지 했습니다. 또 A씨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산책을 할 때면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개를 마주치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A군이 일을 하러 나가면 분리불안 증세로 캔넬과 벽을 물어뜯어 이빨이 빠지거나 발에 상처가 나 있기도 했습니다. A군이 퇴근하고 한강이를 봤을 땐 한강이에게 상처가 있었지만 한강이는 A군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난감해진 A군은 결국 방송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의 훈련사가 한강이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강이의 마음속엔 자리가 없습니다. 한강이에겐 오직 A씨밖에 없습니다. 군부대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한강이는 단 한 사람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던 거죠. 한강이는 정말 충성심 높고 너무 훌륭하고 좋은 개입니다. 특별한 솔루션은 필요 없습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한강이를 만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강이가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간 한강이의 마음을 모르고 입질했다고 한강이를 미워했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7개월 뒤 제작진과 훈련사는 다시 한강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강이는 이제 예전과 전혀 다른 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낯선 스태프들이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의 손에도 만져주세요 하듯 몸을 개댔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원래의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성격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훈련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강이는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다림과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시울을 붉히며 한강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A군 역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강이가 드디어 웃고 있네요. 이제 한강이는 오직 A군만 기다리는 개가 아니라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는 더 큰 세상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